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우리도 어제 대구와 경북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전 세계가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비상체제 도입에 들어간 모양새인데 사실 이렇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건 경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최근 0.5%포인트 전격 금리 인하를 결정했던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이번에 오늘 새벽에는 그의 2배 폭인 무려 1%포인트 금리를 한꺼번에 내리면서 제로금리 시대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렇게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코로나19 발 글로벌 경제 상황 짚어보고 향후 전망과 대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금리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먼저 증시 상황부터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는 사실 거의 쑥대밭이 됐다라고 그렇죠. 할 수밖에 없을 네. 정도로 크게 떨어졌는데 네. 시차로 인해서 우리나라보다 마감 시간이 조금 늦었던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뭐 10% 가까이 폭등하면서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활짝 웃었단 말이죠. 네, 이유가 네. 뭐였을까요? 우선 미국은 굉장히 선제적인 그리고 굉장히 공세적인 대책을 내놨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금리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0.5%포인트 떨어뜨렸어요. 거기다가 이제 경기 부양한다 해가지고 재정 투입을 하고 또 미국 정신을 어떻게 봤냐면 세계 경제 전체가 경기 부양으로 갈 거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주가가 폭등해서 한 9% 이상 훨씬 넘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우리나라 경우는 뭐 사실은 이제 대책이 찔끔찔끔 나온 거죠.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보면 특유의 그냥 막 쏟아붓는 뭐 이런 부분들이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뒷북치는 네. 그리고 찔끔찔끔하다 보니까 주가가 그냥 우리는 내려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을 못 가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소 좀 우리나라의 대응이 경제 대응이 좀 지나치게 신중했다. 뭐 저는 이런 그래서 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아주 사령탑이 됐어요. 경제 예. 사령탑이. 우리는 지금 사령탑 자체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경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제 청와대 김상조 실장이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렇죠. 사령탑이 될 텐데 지금 이 국면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공매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진작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안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위기 관리 경험이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DJ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자신이 경제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예. 이분 말씀이 뭐냐라면 상인의 감각으로 경제 문제를 한다. 이게 대통령 본인, 김대중 대통령 본인의 철학이고 그 당시에 이현재 부총리, 그다음 강봉균 경제수석 그래가지고 사령탑이 빵빵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 세계금융위기 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경제를 알고 그 당시 강만수 부총리가 굉장히 그립을 세게 잡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경우에서 가지고는 지금 정책실장과 이 부총리가 너무 약체고 경험이 없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가에도 반영된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주가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미국의 뉴욕 증시가 이렇게 크게 오르면 사실 뭐 우리 정부의 대응이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는 해도 네. 세계 증시가 모두 서로 연결이 되어서 연동을 그렇습니다. 받게 되니까요. 네, 네. 아무래도 일단 우리 증시에도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증시 뭐 전망을 좀 해본다면 어떨까요? 우리도 주가가 좀 많이 반등할 거로 생각해요. 예. 그러나 그 폭이 아마 미국처럼 9%씩 오르진 않을 그렇게 거다. 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경우는 이 코로나 충격을 일시적인 충격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예.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아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아주 국가의 힘을 다 동원했다랄까요. 그냥 뭐 서스럼 없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선언해 버리니까요. 근데 우리 경우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뭐 어떻게 본다라면 조심조심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마 주가 경우는 뭐 우리도 금리가 제가 볼 때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가 불가피할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재정 투입도 더 강화되고 할 텐데 뭐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뭐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금리가 그렇게 문제였냐? 왜? 이미 우리는 저금리 시대에 있었던 거고요. 예. 그다음에 재정 투입은 지금까지 해왔는데 경제가 별로 안 좋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실은 문 대통령이 말했듯이 어떤 특단의 대책 그리고 비상적인 어떤 그런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미국처럼 주가가 반등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증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네. 저희 이제 오늘 새벽에 가장 크고 놀라운 뉴스였던 네, 네. 이 미국 연준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 발표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 무려 1%포인트를 내렸단 말이죠. 네, 이게 0.5%포인트를 내렸을 때도 평소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움직이는 0.25%포인트의 2배를 내려서 그렇습니다. 꽤나 전격적인 금리 인하였다 했는데 네. 다시 그거의 2배, 그러니까 통상 움직이던 폭과 비교하면 무려 4배를 한꺼번에 내렸단 네, 말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긴급하게 전격적으로 금리를 많이 내린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니 해도 충격요법 쓴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이 심리적인 어떤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0.5%에서 지난번 내렸지 않습니까? 예. 며칠 전에 그 곱하기 2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뭐 이 모든 이 투자자들 입장이나 아니면 뭐 경제 주체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 정부가 경제를 살리는데 정말 확실한 의지가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 그다음 아주 정말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데요. 본인이 코로나에 뭐 양성이 아니냐 음성이 아니냐는데 네. 그것도 기절이었다가 말이죠. 뭐 상당히 그렇죠. 궁금증 왜 자아는 검사를 안 받느냐, 뭐 그러다가 이런, 네. 아, 나는 음성이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제가 볼 때는 이 심리적인 충격요법을 쓰면서 경제를 끌어가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 1%포인트나 내리고 제로 금리로 가자고 하는 이유는 아마 그런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 제고, 그다음에 정부가 경기를 부양한다. 특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달에 자기 선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절박하게 지금 매달린 거 아니냐 하는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경우가 과거에 훨씬 그렇죠.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네. 아무래도 금리를 이렇게까지 전격적으로 내린 거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 상황에서 연준과 미국의 행정부가 좀 이 나름대로의 합의를 거치고 발을 맞추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신호로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의 어떻게 보면 좀 장점이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방준비은행이랑 대통령이랑 껄끄러운 거는 지금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예,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왔어요. 네. 근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고약한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불안해 보이는데. 근데 그게 더해가지고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또 야당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 국면에 있어 가지고는 아무 소리 안 해요. 일단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경제 사령탑으로 놓고, 그러니까 연준도 협조하는 거고, 그다음에 야당도 협조하는 좀 이런 국면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고요. 예. 사실은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반드시 지금 빨리 배우고, 보다 우리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죠. 보다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가고, 그리고 다 같이 여야가 힘을 모으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메시지일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은행도 사실 연준이 정례 회의에 앞서서 며칠 앞서서 계속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던 거를 좀 따라해서 네. 예정돼 있던 그 금통위보다 좀 앞서서 임시 금통위를 열고 네. 금리를 내릴 거다, 뭐 이런 식의 전망이 좀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좀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맞아요. 사실은 한국은행이 진즉 금리를 너무 저금리돼 있던 걸 조금 올려가지고 자금을 회수했어야 돼요. 네. 그걸 놓쳐버렸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서 뭐 그 금리 다 내려가는데 한국만 가만히 있다고요? 그건 안 되죠. 결국 한국은행이 불가피하게, 비록 우리 저금리 시대 때 지나치게 오래 갔던 거를 못 바꾼 그런 뼈아픈 거는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에 물결을 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폭은 얼마나 될는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미국이 1%포인트나 내렸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가 1.25로 봤을 때 우리 경우도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0.5%포인트 정도는 내려야지 그래도 시장이 호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드는데 한번 두고 네. 봐야죠.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기를 좀 어려워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좀 1년 넘게 이어졌던 미국 기준금리와의 역전 그렇습니다. 상황, 뭐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좀 있었는데 네. 미국이 이렇게까지 금리를 떨어뜨려 주면 사실 뭐 운신의 폭이 좀 넓어졌다, 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훨씬 많아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금리 역전 때문에 자금이 유출되는 게 가장 걱정이었는데 이제 예. 그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은행이 여기에서 굉장히 마음을 조아리는 게 뭐냐 그런다면 우리가 시중 자금이 그냥 과잉으로 지금 풀려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막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부동산 경우는 경기가 이렇게 안 좋고 어려우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이게 떨어져야 그렇죠. 되는데. 과거에도 그랬고. 근데 막 계속 막 부동산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가지고 경부축입니까? 뭐 그래가지고 막 뜬다 그러죠. 예. 뭐 서울 잡아놓으면 다른 데서 뜨고 말이죠. 풍선 효과라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자금을 풀었을 때 부작용이 클 거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 망설이고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권의 집값은 사실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네, 한데요. 네, 네. 경기도 지역들이 완전히 좀 가격이 오르는 그런 그렇습니다. 추세란 네,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가 실제로 뭐 저희 약간 극단적인 사례로 0.5% 포인트를 내려서 네, 네. 이제 0.75% 포인트 75%의 기준금리가 됐다고 가정을 하면 네. 이곳 부동산들 영향을 좀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우선은 지금 이 금리도 금리지만요. 부동산 이 분양가 자체를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자금은 얼마든지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 지역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당첨만 되게 되면 그냥 이 현재 시가보다 한 뭐 절반 정도 되게 되면 어떨까요? 그 당첨되면 돈 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부동산의 시가와 분양가의 어떤 아주 극심한 차이, 이 차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금리가 떨어지면 더 이 가수요나 뭐 이런 거를 자극할 거라 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강남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게 사실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목표를 세웠는데 예. 이미 달성했다 봅니다. 왜? 이미 이제 분양가 규제에다가 요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강남 부동산은 힘쓰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강남 부동산 가격은 안정이 됐으니까 더 이상 이제 막 분양가 규제든지 이런 정책 그만하라는 겁니다. 예. 사실은 이 분양가 규제 같은 이른바 비정상적인 부동산 정책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이 많이 왜곡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기 쪽에 사실은 실수요자는 별로 없는데 문제는 뭐 신규 분양이 많아요. 근데 기존의 어떤 아파트보다 가격이 싼 이유만으로 투자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금이 우리가 사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투자, 소비 이런 데 가야지 경제가 선순환하는데 예. 자꾸 부동산 이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뭐 결국은 사람들이 다 일확천금할 생각밖에 네. 안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아마 이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 코로나의 어떤 여러 가지 대책 중에 하나가 부동산도 바로 잡아줘야지 사실은 투자 자금, 소비 자금으로 간다. 안 그러면 지금 투자 소비 자금이 별로 없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이 부동산 문제랑 상당히 관련성이 깊다 봅니다. 네, 그 투자와 소비 이야기를 하신 김에 저희 내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우려 때문에 이제 집 밖으로 나가서 소비를 잘 안 하시는, 그렇죠. 심지어 네. 뭐 마트나 백화점도 이제 사람이 텅텅 비었다라고 네, 할 정도로 이 내수 경기가 좀 침체고, 뭐 자동차 역시도 뭐 공장이 문을 닫았다 그렇습니다. 열고 또 네. 역시 잘 안 팔리고 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네. 겹치고 있는데, 이 내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 사실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될 때부터 예상한 바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네. 이게 생각보다 전 세계적으로 좀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네. 코로나19가 종식이 된 이후에 이 경제가 빠르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네. 하는 기존 전망에도 좀 의문부호가 찍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저는 이 코로나가 불안 심리만 제거가 된다라면 일단 소비는 좀 살아날 거로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그 소비가 사실 시간을 좀 지체한 거고 미루어진 소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불안 심리가 하면 소비는 반등을 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2월에 사려던 자동차가 5월, 6월로 그렇습니다. 미뤄진 셈 예, 이런 거라고 뭐, 보시는 거죠. 뭐 끓이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괜찮나 그러면 이제 막 나올 거라서 소비는 반등할 거로 보이는데 예. 문제는 투자가 사실 문제예요. 투자 경우에 서 가지고는 기업이 미래 수익을 보는 건데 미래가 불확실하다 이렇게 보면 투자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살아나기가 쉽지 않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가장 지금 문제가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가장 이제 코로나의 문제가요. 코로나 치사율에 비해 가지고 우리 불안이 너무 큰 거고요. 근데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금융 위기가 오고 기업이 부도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대량 실업 살아날 수가 갑니다. 없겠죠. 네. 그 실업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병은요. 코로나라는 병보다 훨씬 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기업이 뭐 투자를 하든지 고용을 유지하든지 이런 식의 예를 들어 정책이 아주 적극적인 정책이 안 나오면 아까 개인 소비는 반등할 거로 보이는데 예. 기업 투자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문 닫고 제가 볼 때는 아마 4월 정도 되게 되면 계속 연쇄 부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이 뭐
장사가 안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문 닫는 데가 막 나오고 자금이 못 견뎌가지고 부도 처리하고 뭐 이렇게 도산될 것 같은데 지금 아마 그거를 막는 게 가장 시급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이 기업이 무너지는 거를 막아낸다면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대응은 성공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 소비 부분에 있어서는 난 반등한다 생각해요. 그러나 기업 투자는 이야기가 다르다는 거죠. 네. 일단 무너진 다음에 다시 이렇게 살려봐야 살아나기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관련해서 이 정부와 여당이 추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앞서 뭐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11조 7천억 네. 원의 추경이 정부에게서 제출이 됐고 네, 네. 국회는 이거를 다시 뭐 17조 원이나 18조 원으로 늘려보겠다라고 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비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반등이 금방 이루어질 테니 네. 뭐 기업이나 투자 쪽으로 돈을 좀 더 써야 한다라는 네. 식으로 본다면 이 네. 관점에서 본다면 추경 예산을 좀 그런 식으로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저 볼땐 추경이나 뭐 사실은 재정 확장 아닙니까? 그다음 금융 확대 이런 부분들은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예.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은행이든지 다른 이 여러 가지 이 금융 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위험에 몰려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이런 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긴급 지원에 더 역점을 둬야지. 예. 그냥 막연하게 추경해 가지고 뭐 이렇게 자금 지원한다 그래봐야 사실은 정부 자금 지원하는데요. 중소기업한테 돌아오는데 시간 2달, 3달 걸립니다. 서류 작성하고 다 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집행률 자체가 현재도 한 10%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사실 SOS를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뭐 은행부터 해가지고 금융 당국이 빨리 이 기업들의 어떤 긴급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더 중요하지. 예. 그리고 사실은 추경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뭐 여야가 제가 볼 때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지금 기업이 쓰러져 가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대량 실업으로 이어지는 그걸 빨리 잡아주는데 초점을 맞춰야지. 근데 이게 추경 막 했다 해가지고 막아지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때 정부가 해야 될 부분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 최저임금 이게 사실은 어떤 경우 어떤 정말 영세한 업종에는 못 견딘다는 거거든요. 예. 결국 다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최저임금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뭐 좀 어떻게 보면 경감을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근로시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업이 가장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애로사항들을 빨리 해결해주는 특단의 대책 뭐 그게 필요하다 보고 특히 제가 선거가 이제 우리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헌법 76조에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이 있습니다. 예. 그게 대통령의 명령의 법률과 같은 효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게 며칠 사이에 기업들이 막 무너질 이런 상황으로 보면 4월 15일 날 선거라고요. 그다음 다음 국회는 6월 초에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은 이러한 어떤 비상한 대책들을 대통령 명령으로 해서 빨리 발동해서 기업이 쓰러지는 거. 이 기업 쓰러지는 건 대량 실업이에요. 그 실업이라고 하는 건 코로나보다 훨씬 더 아프고 이건 정말 가족부터 해가 모든 사람들이 치명타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